네,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당장은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았는데 오늘도 직간접적으로 종로 출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로 아파트를 얻은 건 또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학창 시절에 많이 추억이 깃든 곳이 종로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출마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예, 잠시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습니다. 며칠 전에 물러났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모든 정보를 취합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어제 신반장이 만나고 왔다고요? 네, 청와대 실세, 2인자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던 인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만났습니다. 예. 이따 확인하시죠. 앞서 만난 걸 좀 보니까 인터뷰가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에 가서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정치회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종혁 반장의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6년 만에 당으로 돌아온 이 전 총리는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민주당은 오늘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이 전 총리의 당 복귀 소식과 종로 빅매치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국회 취재진들은요, 봄의 불망 또 학수고대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 일찍 차에서 내려 또 멋지게 저렇게 목도리를 두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아닙니다. 아니면 곧이어 도착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일까요? 땡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면서. 네, 아닙니다. 자,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차 문이 열리고요. 그가 내립니다. 사실 국무총리로서 숱하게 국회를 찾았지만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첫날인 만큼 이 기분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는 기분을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자면. 별 생각 없네요. 민주당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자, 뉴스가 안 되면 또 되게 만들어야겠죠. 자, 민주당 오늘 오전 회의를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 복귀 환영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직접 축하의 꽃다발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이 꽃을 받은 이 전 총리의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현재 공식 직함은 상임 고문인데요.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국무총리 경륜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복귀에 역할을 해주실 텐데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곧 선거 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 핵심적인 역할, 이 오는 4.15 총선에서 이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의 간판이 되어 전국 선거를 지원해달라라는 구상일 겁니다. 물론 이낙연 전 총리도 지역구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입니다.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종로 출마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좀 저희가 언제로 예상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출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민주당은 투명한 공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이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선 최소한으로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 결과 종로 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출마 유력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종로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상대가 누구일지도 최대 관심인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단 황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낙연 총리 복귀하셨는데 종로에서 다시 막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요? 네, 똑같은 말씀 또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일단 이낙연 총리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견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종로 출마, 이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곳에 출마하겠다라는 건 그게 종로라면 이전 총리와 붙게 되는 것이고 종로가 아닌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박지원 의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붙이면은 황교안 대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의 개인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이낙연, 전후임 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정세균 총리님에 대해서는 그 주민과의 소통, 부지런함에 대한 대통령님의 칭찬이 있으셨고요. 저에 대해서는 현장 참 많이 다녔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평가처럼 기자 출신이기도 한 이전 총리 늘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도 제발 현장에 직접 가보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요. 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에 첫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 가뭄 피해 현장을 찾았고 또 퇴임을 앞둔 지난 주말에는요. 지난해 말 태풍 피해가 컸던 경북 울진을 또 다시 찾아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퇴임식에선 이전 총리가 찾았던 태풍 피해 현장 주민이 참석해 떠나는 총리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이렇게 한바탕 만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노지에서 건어물을 파시는 할머니의 좌판 앞에 앉아서 그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 막걸리에 그 건어물 이름이 뭐였죠? 예, 신남의 황포 건어물. 그 말린 생선 이름이 뭐였죠? 생선님의 이면수 말린 거. 하여튼 좀 노가리도 있었고. 노가리. 예, 오징어도 있었습니다. 아, 오징어도 있었네. 네.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걸 화로에 구워서 막걸리를 나눈 그 추억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제가. 네, 어디서나 막걸리는 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민주당 복귀한 이낙연 감개무량 4달 초 종로구 이사입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임 고문의 직함을 맡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좀 더 봐야 되겠고요. 당 총선에서 역할을 뭐 맡느냐라는 거에서는 일단 상의한 바가 없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종로 출마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죠. 네, 이전 총리가 총선 관련 역할과 관련해서 당에서 어떤 책임을 맡겨줄지 관심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 계약하고 또 다음 달 초에 이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종로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종로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시골뜨기로서 종로에 산다는 건 그런 꿈 같은 게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의 추억이 또 많은 곳이 종로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뭐 그것만으로 이사를 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종로 출마의 배경으로 해석해도 좀 무방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부장 사시는 곳이 덕양구잖아요. 예, 고양시 덕양구. 네, 무슨 동 있는지 혹시 다 아세요? 일단 살기 좋은 행신동이 있고요. 화정동, 능곡동, 뭐 삼송동 네. 등등등이 뭐 등에 들어가는 동에서 네.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다는 그래도 모릅니다. 많이 아시네. 사실 모르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저는 뭐 마포구에 살지만 뭐 예. 상암동, 뭐 합정동 말고는 잘 모르긴 하는데 자 이낙연 총리가 이 종로에 대한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이런 말하면 종로 뭐 확정적 또 이런 제목 나올까 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예, 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창신동, 신문로의 사설 독서실, 삼청동의 큰 독서실 등등의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학교도 종로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대학 다닐 때는 그 모교인 서울대 법대가 종로 연건 캠퍼스에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로 확정이라는 뭐 기사 제목이 나올까 봐 말을 못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저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역 얘기할 때 제가 구까지는 들었어도 동 이름을 나열하는 거는 이 전 총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각 동 주민들에게 제가 그 동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관심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빅매치가 과연 성사되냐인데 두 사람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둘 다 말은 좀씩 아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전 총리는 황교안 대표와의 총선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더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전에 다 말씀드렸다라고 공교롭게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답변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사실상 좀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낙연 총리 복귀하셨는데 종로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요? 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길, 어디에 출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출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이 전 총리가 이 서울대 법대, 이 종로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황교안 대표 또한 이 경기고 성균관대를 나와서 학창 시절을 종로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종로 빅매치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존의 상황만 놓고 보면 계속 민주당에서 정세균 현 총리가 승리를 했던 지역이어서 기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은 더 공격적일 수 있는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대표는 좀 불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낙연 총리가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만났죠. 네, 문희상 의장은 이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에 대해서 단면 총리가 많은 곳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또 문 의장은 국민께 깊은 인상을 드렸던 품격의 정치를 여의도에서도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는데요. 특히 이 전 총리는 과거 문 의장이 초재선 의원 시절 국회 출입기자로 만났던 추억 그리고 과거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환담도 가졌습니다. 의장님 청년 정치인 시절에 저는 출입기자로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의장님께는 제가 햇병아리 시절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의장이실 적에 제가 농수산 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때 한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줄어드니까 제가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예. 이제 부의장님을 모셨는데 부의장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소잔치에 돼지가 왔습니다. 네, 문 의장은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자 한도 농가를 살리기 위해 진행된 행사에서 돼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돼지가 앞장서야 되지 이러면서 동족 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당시
돼지 모양의 인형 머리탈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뭐 자기를 좀 손해 보는 듯한 희생하는 유머를 문희상 의장이 많이 하죠. 저돌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예, 저돌적. 여기서 저는 돼지 젖자를 쓴 그렇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소위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 주자급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왔는데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문이 주류이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가장 오랫동안 했지만 당내 조직은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뭐 이 전 총리 스스로도 자신이 당내 뭐 세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뭐 줄곧 해오고 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무총리 함께 재직했던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로 사실 뭐 이낙연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총리실 출신으로는요, 배재정 전 총리 비서실장이 부산 사상에 출마를 합니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요. 첫 여성 이 총리 비서실장으로 1년 5개월 동안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총리실 지용호 전 정무실장이나 뭐 이상식 전 민정실장, 뭐 문은숙 시민사회비서관 등도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전남지사 시절, 그러니까 이낙연 전남지사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번 총선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대거 호남에서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지사 시절 뭐 최측근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우기종 전 뭐 전남 정무부지사, 또 이남재 전 이낙연 전남지사 정무특보 역시 출마를 합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이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계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이 전 총리 지역구였죠. 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3선을 도전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총리가 당내 기반이 약하다라는 점이 좀 향후 대권 과도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화에도 나서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다른 얘기도 하나 살펴볼까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대상지를 1차로 일단 발표를 했는데 전략공천, 그러니까 경선 없이 경쟁에 있는 사람을 당에서 꼽겠다 이런 건데 어디가 포함이 됐습니까? 당장 뭐 이낙연 총리가 출마 예상이 되는 종로가 포함이 됐고요. 그곳을 포함해서 13곳을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세종, 추미애,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유은혜, 딱 감이 오시죠. 장관들에 해당하는 지역구와 원혜영, 백재현, 표창원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략 공천을 하면 당에서 후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미리 뛰고 있던 예비 후보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이 제주갑 강창의 의원의 불출마로 해당 지역이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출마 선언한 박희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은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뭐 아무런 명분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내려보내는 건 패거리, 밀실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디죠? 광진 같은 경우, 광진 을의 경우 추미애 당대표가 나가면서 전략공천 지역이 됐는데 원래 있던 김상진 후보가 계속 약간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들 사퇴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총선 9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인데 좀 눈에 띄는 사람들, 공직자 중에 이 시한에 맞춰서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당사자들도 해당이 되는데 이 하명 수사 의혹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황 원장은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황 원장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명퇴가 안 됐는데 이제 사직원만 내면, 그러니까 내가 사표 내겠다라고 하면 이 사표가 수리가 안 돼도 출마는 가능한가요? 네, 이 선거법에는 사직원만 이 접수가 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사직원이 접수된 후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게 황 원장의 입장입니다. 자, 황 원장은 직전 경찰청장으로 있던 고향인 이 대전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면 경선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았고 사실 수사도 받고 있는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송 부시장도 오늘자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 면직은 불가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이 송병기 부시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송 부시장의 징계 사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복귀한 이낙연 종로 출마 당이 결정해야. 자,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입니다. 네, 보수야권의 통합 논의. 하루는 잘 되는 듯 싶다가 하루는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삐걱입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보수야권 통합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오늘 황교안 대표를 향해 우리공화당과 통합하는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냐라면서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의 생각입니다. 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새보수당 회의 자리에서 한국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새 집을 지으면 당연히 누굴도 새 집 주인도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숫자를 몇 개 갖다 붙이는 그런 통합이 국민들이 정말 새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낸 건 한국당이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이른바 대통합 카드 탓이 큽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는 세보수당과 달리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꾸준히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공화당까지의 통합 구상에 세보수당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합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우리 손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손 한번 크게 벌려봅시다. 좁혀가지고 요만큼만 들어와라가 아니라 다 들어와라. 그래서 통합하는 겁니다.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안 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보다 미웁니까? 네, 황교안 대표는 연일 대통합 또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당 시도당 신년 인사회에 잇따라 참석해서도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우리 의석이 많은 경기도에서 의석이 몇 자리입니까? 61석이 되는 이 경기도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 경기도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당 신년 인사인 것 같은데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세상에 인천시당 신년 인사였네요. 인천에는 몇이요? 13. 경기도시에서는 61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압승하고 이어서 경기까지 다 이렇게 휘몰아서 자, 아무튼 대통합, 그러니까 이 우리공화당까지의 통합 문제 등을 놓고 벌써 한국당과 세보수당 간 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공화당 역시 세보수당과의 통합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세보수당 안에서도 지금 통합 방향 등을 놓고 이런저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유승민 의원은 반대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거기서 유승민 사원칙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포함한 6원칙을 받아들이겠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유승민의 3원칙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도 그 정도면 대충 들은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자, 관련해서 정병국 의원의 발언, 또 유승민 의원의 발언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보수당 내부 이견 문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수통합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도 대놓고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짐짓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결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자, 그리고 통합 논의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 바로 공천입니다. 자, 결국 통합도 총선을 목표로 하는 거고 또 총선에 일단 출마부터 해야 그 다음 후위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 각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목표로 뛰고 있는 현역 의원들, 또 지역 당협위원장들, 그밖에 예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교통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수 재건 3원칙, 통합 6원칙 이거 다 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3원칙, 6원칙 이런 거는 다 뻥이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필수 조건은 공천권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합의가 되면 대통합이 그러면 돼요. 된다. 이 대통합이 성립하려면 각자가 모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줘야만 돼요. 덩치가 큰 사람은 큰 밥그릇, 덩치가 좀 작으면 작은 밥그릇이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는 줘야 돼요. 자, 새로운 보수당의 현역 의원들 8명, 자, 모두 지역구 의원입니다. 대구부터 부산, 서울, 경기, 전북까지 지역구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 일찌감치 출마 준비를 하는 원외 주자들도 많습니다. 훨씬 덩치가 큰 한국당 역시 각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대기 중이죠. 자, 공천이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이게 통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자,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 통합 직후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분란이 일어난 바 있죠. 서울 노원병과 또 송파을 선거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공천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송파을 후보로 손학규 대표를 밀던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유승민계가 밀었던 박종진 후보를 겨냥해 3등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식의 의견까지 내놓자 박종진 후보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 자신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3등 후보이므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아서 선행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제가 만약에 3등의 성적표를 받는다면 송파에 있는 석천 호수에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당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박종진 후보는 실제 3등을 했지만 석촌 호수에 뛰어들진 않았고요. 대신 인근 목욕탕에서 입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뛰어들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부 이제 기자들한테도 며칠날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공표라고 그냥 뛰어들려고 했는데 이게 위법 행위더라고요. 석촌호수가에 가서 그 있잖아요, 바켓으로 이렇게 물. 그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이미 다 해결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모 방송에 모든 걸 취재해가지고.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연유로 이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이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전제하고 100% 국민 경선을 통한 공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은 공천 이야기는 이르다. 혁신 통합부터 한 뒤에 공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천이라는 밥그릇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이건 전형적인 낡은 정치고 혁신 통합 과정에서 청산돼야 될 구태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공천 룰에 대한 이야기가 양당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논의 벌써 삐거덕. 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통합을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한 기싸움인지 아니면 정말 통합이 안 되는 건지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논란의 핵심은 우리 공화당도 같이 통합을 하는 거냐 이를 두고 새보수당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보수재건 3원칙. 과연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인 거냐 이걸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은 하태경 책임대표의 통합 논의 개시 발표가 나온 직후에 묻지마시 통합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혁통위의 구성, 성격, 지위 등을 두고 또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병국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혁통위 참여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향해 진정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누구랑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는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제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제치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옆에 있는 것은 동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병국 의원은 나중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세보수당이기 때문에 뭐 당내에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뭐 갈등과 관련한 보도가 거듭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때는 뭐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위원장 정도만 새로운 보수당에 남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유승민 의원 이 금시초문이다.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동지들이 이 각자의 뭐 어떤 생각의 차이 등으로 갈라서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정병국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병국 의원과 잘 풀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하태경 책임 대표도 오늘 이 내부 갈등설을 풀기 위해서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 대표 딱 잘라 말해서 새로운 보수당은 하나다.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면서 이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도 있다. 그게 살아있는 정당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혁신 통합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는데요. 자, 혁신 통합에 실패하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포의 새 구단이 생겨놓으니까 우리를 두려워서 뭐 분열하고 이간질하려는 그런 외부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하지만 팀 플레이를 합니다.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수비수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팀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좀 개혁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당과 세보수당의 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되면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될 건데 굳이 처음부터 얘기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불만을 이제 유승민 의원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를 강조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찾았는데요. 각 당 대표도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세균 총리 제일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협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다면서 협치를 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하는 과제라고 협치를 또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정 총리의 별명인 미스터 스마일을 언급하면서 미스터 스마일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과 또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등도 잇따라 방문을 했는데요. 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황교안 대표의 일정 문제 등으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미스터 스마일 해서 생각나는데 아마 조익신 반장도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또 의원 시절 많이 봤을 텐데 저도 예전에 식사 자리 같은 데 가서 보면 1시간 넘게 스마일한 표정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장 하면서 회의를 주재할 때는 가끔 인상을 찡그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소식도 간단하게 다뤄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돼서 논의가 좀 있었다고요. 네, 이 한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 지난해 3월 말 이후 한 9개월여 만인데요. 뭐 예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문제, 북핵 문제 등등 주요 이슈로 거론이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 한미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까지 연달아 논의를 이어갔는데 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상 파병 압박 요청을 했고요. 강경화 장관은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방안 등을 설명을 했고, 이 두 장관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강 장관, 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국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또 영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회의는 각각 한 50분 정도씩 진행이 됐고요. 강 장관은 이 모태기 일본 외무상과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따로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소식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기사 발제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세보수당, 통합론이 잡음. 자,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입니다. 예, 청와대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오늘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직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공석이나 대행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왜냐, 나온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국민이 판단해 줄 거라는 입장입니다. 신 반장의 발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발 총선 열차의 마지막 탑승객까지 올라탔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1차 비서진 교체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오늘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또 권향엽 인사비서관 등이 청와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입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 아직 출마 지역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 당은 유은혜,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고양 지역을, 고 대변인 본인은 서울 광진을과 동작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송화 춘추관장은요, 노원구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원갑 출마가 점쳐지곤 있는데 이 역시 확정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사실 연초, 아니 지난해 말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가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일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이렇게들 다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 경력이 국회 입성의 어떤 스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의 기본 소신은 정치하는 분의 개인의 판단, 또 당의 요구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정치하시던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일을 하다가 다시 정치하는 곳으로 총선을 앞두고 돌아간 것이다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막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요, 제가 직접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또 출마자들에 대한 비판도 누구보다 잘 아는, 소위 말해서 실세, 복심, 핵인싸 하면 떠오르는 인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인터뷰 코너 신반장의 인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는 이 콧물 때문에 좀처럼 스튜디오 밖을 벗어나지 않는데 청와대 앞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지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무지하게 바쁘게, 얼마나 바쁘게? 정말 바쁘게. 일단 다정의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시죠. 6일 전에 청와대를 그만뒀고요. 972일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청와대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입니다. 박수. 사표 쓰셨잖아요. 그럼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왜 청와대 앞에서 보자 그러셨어요? 제가 보자 그런 거 아닌데. 네, 제가 보자고 했는데 일단 너무 추우니까 좀 차 한잔 하시면서 단골집으로 가실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따뜻하면서 뵈니까 한결 낫네요. 아까 972일이라고 하셨는데 소회는? 한마디로 말씀 좀 시원섭섭하고요. 아직도 제가 청와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고요. 기자회견 하셨는데 기자분들 질문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저거 뭐 이렇게 하는 괜히 감정이입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가 난 민간인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보통 청와대 계실 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5시에 집을 나서서 11시 경에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과정이 매일 반복. 5시에 집을 나서니까 6시경에 청와대 도착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보고하고 회의하고 다시 자료를 보고하고 회의하고 보고 회의 하면 밤 11시. 이게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이고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의 삶의 질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지만 소는 또 소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다가 경로하셨다. 대통령이 화를 잘 안 내십니다. 그럼 경로는 오보인가요? 당연히 화를 내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표정이 굳으실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는 대통령은 일종의 평상심이라 그럴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그렇게 화를 자주 내거나 이러신 분은 아닙니다. 청와대 2인자라고들 주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청와대의 2인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2인자나 뭐 복심이나 측근 이런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측근 정치에 대한 패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임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제일 문 대통령을 잘 알아요? 제 생각엔 김정숙 여사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호칭을 대통령이 건영 씨라고 사석에서는 그러고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윤 실장이라고 합니다. 공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님? 그렇게는 안 하죠. 형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방송 인터뷰 이제 처음 하시잖아요. 출마하실 거죠? 기회가 된다면. 저는 2년 6개월 동안 꽤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일을 해왔지만 꼭 마지막에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국회에서의 제도개혁 부분이 매번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촛불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좀 답답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보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잘한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대통령은 이제 나가보겠습니까? 하니까 뭘 하시던가요? 노코멘트입니다. 아직도 지퍼가 반만 열려가지고요. 속 시원하게. 이제 민간인이신데. 그러게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적지 않은 수예요. 청와대가 총선 기지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학계든 시민사회든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오실 분 있으신가요? 청와대에서? 뭐 그건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부 여당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본인이 고사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조 전 장관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문자 했습니다.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건가요? 하여튼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또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퀴즈. 문 대통령을 제일 잘 아는 건 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남자, 실세 이런 별명이 사실은 몹시 좋다. 험지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다. 청와대 총선이라는 지적 이해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랑 붙으면 자신 있다. 그것도 좋군요. 제가 또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 당에 대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와준다면 땡큐죠. 오, 평양예술단에 추천한 빨간 맛 한 소절 바로 부를 수 있다. 노래 모르고 전혀 노래 모르는. 노래를 모르고 어떻게 추천하셨어요? 레드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보자 이름으로라서 걸그룹 이름도 레드 노래 제목도 빨간 맛. 노래 가사도 빠빠빨간. 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핵 인싸,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는 아싸.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이에요? 좀 이렇게 뭐 필승 전략이 있다. 언론 팀이 있잖아요, 홍보팀이. 없어요? 있으면 이 모양인 거지. 자, 윤건영에게 2020년 한 해는? 네, 2020년은 저에게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 이렇게 길게 진행해 보셨는데 스스로에게 한 줄 평을 내려본다면? 잘 버텼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안 받으실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린데 받아야죠. 을증이 부러울?
예, 밖에서 직접 어제 좀 추웠는데 취재를 해가지고 왔군요. 윤 전 실장이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늘 핵심 관계자로 얘기됐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는 중요한 일에 대한 뭐 남북 문제랄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제에서는 메시지를 종합해서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은 이제 다정이가 처음이죠. 네, 뭐 현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문 대통령 한 9년간 보좌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긴장된 모습이 그래서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조익신 반장이 인터뷰한 걸 보면서 윤건영 실장이 저렇게 전 실장이 저렇게 다소곳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뭐 부장이 전문이셨던 비하인드 썰을 조금 풀자면 그 전화 인터뷰를 마치고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잠깐 현장에 들렀었는데 권 전 관장이 윤건영 전 실장이랑 대학교 동기 친한 사이거든요. 근데 권 전 실장이 뭐 언론 접촉도 좀 많고 방송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팁을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총선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력 관리하러 청와대 갔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윤건영 전 상황실장의 주장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된다. 총동원할 때다. 이런 입장이네요. 또 뭐 다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윤 전 실장 뭐 대통령의 호위무사 자처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자, 뭐 또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갔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윤 전 실장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건의를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결정에 뭐 후회하진 않느냐라고 질문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에 와서 그때 어땠을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 인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고위직 인사가 있었고 지금 뭐 항명이다, 아니다, 뭐 청와대 검찰 학살이다 이렇게 주장이 맞붙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를 가지고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예,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강하게 무게를 실었고 조국 전 장관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시에 의혹은 있었지만 위법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라면 지금도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군요. 물론 이 의혹은 있었지만 위법은 없었다라는 건 이제 윤건영 전 상황실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법을 확인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그렇게 볼 수는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검찰의 반응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른 얘기들에 대해서도 좀 후폭풍, 뒷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정원 신임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에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은행장에 비슷한 인사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했는데 왜 지금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발탁한 그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맞으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런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었고 경력 면에서 전혀 무슨 미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은행 노조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에는 야당 시절 낙하산 행장을 반대해놓고 왜 입장을 바꿨는지, 기업은행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 정부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그 전제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인권위가 청와대가 보낸 공문, 즉 이제 어제 관련 소식을 잠깐 전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공문을 인권위에 냈었다고 했는데 인권위가 반송했다. 오늘 초반에 여러 소식들이 나왔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앞서 지난해 10월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었고요. 청와대는 뭐 그제 전해드렸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송이 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좀 나온 건데요. 자,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윤두한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오늘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협조 공문과 이첩 공문을 준비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특성상 달라서 이 이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내고 있었는데 실수로 이 실무자가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이를 파기했다는 건데요. 이게 반송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하지만 국민청원 자체가 익명이어서 국가인권의 법상 진정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자, 이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청원인인 은욱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권위에 실명으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 줄을 몰랐다면서 청와대의 공문 발송이 인권위 독립성 시비로 이어지는 등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직접 진정서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출마 사퇴 시한 D-1, 고민정, 유송화, 사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조희신 반장의 발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은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전에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1호 공약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약간 입장을 좀 바꾸긴 했고요. 오늘 경제 관련돼서 1호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 이 내용 중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서복현 앵커가 특별 출연했던 기생충의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망했다 이거.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야, 기정아. 야, 윗집 아줌마랑 IP타임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아, 암호. 이래서 국까지 놀러봤어? 안 돼. 요금을 내지 못해 온 가족의 휴대폰이 끊긴 상황. 카톡도 문자도 보낼 수 없으니 이 가족에겐 공짜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반지하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변기 옆에 올라 앉아서야 세상과의 문이 열립니다. 이 장면에 필이 꽂혔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을 내놨는데요.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홍보 영상도 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해주고 이해찬 대표의 시크한 랩,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총선에서 1호 공약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서겠죠. 이제는 백방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백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대빵시대, 통신비가 부담이었던 사회적 약자계층에겐 기쁜 소식일 듯합니다. 특히 와이파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20, 30대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입니다. 좋은 공약임에는 분명한데 일부에선 종합적인 패키지 공약을 내놓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사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료 와이파이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짜 와이파이가 보안에 취약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더라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상 긴급 구조 목적 하에서만 관련 정보를 소방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괜한 기우라는 설명인데 공용 와이파이 자체가 가진 시스템적 문제도 있으니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썰점, 힐링캠프, 무릎팍도사. 이 세 프로그램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아마 감 잡은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꼭 출연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TV 프로그램들입니다. 요즘 보수 진영에서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죠. 안 전 대표가 과거 국민적 관심을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계기, 무릎팍도사 출연 덕분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방송 출연은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보수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 나가시네. 안철수에게 문재인이란 경쟁자죠. 그렇게 재미없게 이길 수 있는 경쟁자. 그런데 이 기회, 오늘 자정을 기해 사라집니다. 내일이 4.15 총선 D-9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방송 출연 금지됩니다. 다만 보도, 토론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내일부터는 열 수 없습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 당연히 직을 내려놔야겠죠.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를 돕기 위해 준비 중인 공직자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엔 동네 통장, 단장들도 해당이 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나? 헛갈리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90 선관위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선관위 협찬 아닙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연락은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5시 정치부회의 예능 프로 아닙니다. 저희 보도국 소속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정치부회의 출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엄선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이나 도티가 운영하는 요즘 핫한 너튜브에는 정치인들이 출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만한데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튜브 상의 선거운동은 가능해요. 네,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네. 너튜브 채널은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꼭 잡겠다며 신년사에서 썼던 용어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였는데 문 대통령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강남입니다. 하도 강남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 이런 실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일까요? 청와대 주요 인사들 오늘 일제히 나서서 부동산, 그 가운데 강남을 정조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뭔지도 넌지시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기 규제 지역 안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왔는데 이를 9억 원 초과로 낮추자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 당정과 논의해가면서 결정이 이뤄질 듯한데요. 어쨌든 부동산을 잡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 아직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저로서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남 개석거라, 불패시나 깬다. 예,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크지 않은 집을, 정확히 얘기하면 작은 집을 은행과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 반장은 부모님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얹혀 살고 있습니다. 아, 얹히다라는 건 뭐 특정한 형태가 있나요? 주로 이제 숙식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빨래도 이제 집에서 좀 해결해 주는 그런. 그렇군요. 사실 그런 거 부모의 큰 골칫거리겠군요. 뭐 이렇게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예, 저번에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고민이 많으신 걸.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만 40 넘어서까지 집에 이렇게 있는 게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약 넣으세요? 청약 저축. 저축. 예, 꼭 네, 넣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조 반장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여건상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김상조 실장에다 강기적 수석 멘트가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네, 어제 제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렸지만 문 대통령이 부동산값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예. 강하게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도 자리인데 토지 매매 허가제까지 하겠다. 물론 아주 초고가 지역에 대해서요. 이런 얘기 현실성이 있습니까? 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나요? 일단은 그 청와대 관계자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뭐 예.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지난해 말이었죠. 청와대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 뭐 실거주 한 주택 빼고 다 팔아라. 사실상 주택 처분령을 내렸고 청와대를 넘어서 민주당 공천에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하겠다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12.16 대책이 나오기 전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들어보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내년 봄 앞두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건 뭐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지만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는 원래 또 공약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해야 되겠지만 하늘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한국당도 1호 공약을 내놨죠. 네, 앞서 이 김재원 한국당 희망 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개발단을 출범시키면서 공수처 폐지를 개혁 1호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장 기자들은 이 개발단장이 출범식에서 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이 개혁 1호 뭐 이런 말을 1호 공약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 단장은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공수처 폐지를 개혁 1호로 삼겠다는 거지 1호 공약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내놓은 한국당의 뭐 경제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1호 공약은 뭔가요? 네, 경제 관련 3개 분야 정책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내놨는데 재정건전화법 도입, 또 원전 재가동, 탄력, 선택근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을 축소하겠다,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 정책을 손보겠다. 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4.15 총선 90일이 남는 날입니다. 총선에 뛸 정치인들 많이 있고요. 다정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출연은 가능합니다. 밖에서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총선 정국이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반장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따로 신청을 받는 게 어떤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출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그 박성태 부장 전화번호가 010에 잠시만 예, 63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조반장에게 연락을 하면 다 될 것으로 저요? 보입니다. 지금 퉁을 이렇게 치시는. 예, 제가 아니, 자꾸 새로 부장이 왔는데 시키면 따라야죠. 어디서 지금 네. 항명을 명을 어기지 마세요. 네. 잘하시네요. 이건 항명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최종혁 반장이 와서 보니까 정말 에이스더라고요. 일 잘하고 그럼요. 특히 직장 생활에 탁월하고 예.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좀 따뜻한 발언을 했었다고요? 네, 김부겸 의원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종로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 이낙연, 황교안 두 전직 총리를 두고 두 분 다 우리 정치에서는 귀한 지도자들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귀한 지도자다. 뭐 그러니까 아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다음 대선에서 하도록 지켜보면 되지 왜 꼭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뭐 빅매치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대선 후보면 예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총선에 온 힘을 쏟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뭐 선거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 담긴 걸로 분류가 됩니다. 예, 뭐 둘 다 대한민국에 일단 몇 안 되는 여야의 뭐 지도자급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 개석거라, 부동산 불패시나 깬다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법원이 오늘 새벽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6시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받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이 사이트는 지난 201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출신 학교, 직장까지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면 정보를 삭제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113명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이 아무런 해결을 못 해주니까 또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덫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로 양육비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액션을 하면서 양육비법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왜 법적 구제가 아니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기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도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은 법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직접 나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전을 치러서 막상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꼼수를 쓰면 딱히 대응책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미지급자들은 실제 사는 주소와 실거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해놓고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안 놔두고 본인 명의의 아무런 사업도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도 다 하고 다니고 차도 몰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했습니다. 소송과 상담 절차를 지원하지만 관리원에겐 양육비를 받아낼 강제성이 없다 보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거친 양육비 평균 이행률은 고작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징역형을 내립니다. 프랑스도 양육비가 밀리게 되면 2년 징역형이 가능하고요. 영국은 운전면허를 정지해서 양육비 이행률을 높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출국 금지 등 20대 국회에서만 양육비 확보를 위한 1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과잉 입법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는 관련 법이 막힌 건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좀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그런 인식의 확산이 좀 필요하고 관련 법안들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좀. 양육비는 커가는 아이의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하지만 미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은 추산 인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5시 정치베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